자, 이번에는 그 대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론과 트럼프가 언젠가는 부딪힐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디서 부딪힐까요? 저는 중국 문제에 있어서 부딪힐 거라 생각합니다. 테슬라 매출에서 한 30% 정도가 차지하는 게 중국이고 생산에서도 30% 정도가 차지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이 중국에서의 생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적은 금액으로 좋은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중국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자동차보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자동차의 단차라든가 품질 문제가 더 적다는 이야기들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었잖아요. 그거 보면은 계속해서 그걸 늘려가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입차 1위가 지금 테슬라 모델 Y인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불현듯 모르게 은연중에 지금 중국 자동차를 지금 수입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머스크가 자주 중국에 가는 이유도 그런 거죠. 공을 엄청나게 잘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모르게 일론 머스크는 반대의 의견들을 조금씩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매출의 30%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파들이 북풍 같은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지 세력들을 결집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제 북한처럼 만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그거를 바랍니까? 북한 같은 완전 최빈국인데 뭐 니카라가 뭐 미얀마 이런 나라들보다 못한 나라인데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어쨌든 그런 게 먹혀요. 먹히기 때문에 지지 세력들이 무섭다 막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극우 세력들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지지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뇌가 된다는 게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프레임을 똑같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이제 적대국으로 해가지고 지지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그게 이제 우파들이 잘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중국이 실질적으로 진짜 무서운 존재가 됐죠. 중국에 대적하는 G2가 됐고 미국 GDP의 70% 정도까지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국가가 됐고 만약에 북한이 대한민국 남한의 GDP의 70% 정도가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진짜 무섭죠. 무서운데 대한민국 그 북한의 GDP가 얼마나 되지? 제가 그거를 지금 모르겠는데 한 10%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무슨 그 저게 되겠어요. 전혀 제가 볼 때는 북한은 대한민국에 위협이 안 됩니다. 뭐 모든 그 군사적인 거, 경제적인 거, 뭐 이런 것들 다 비교를 해봐도 전혀 이제 위협의 그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아무튼간에 중국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중국이 셧다운을 해버리면은 미국이 충격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트럼프 1기 때 그 엄청나게 무역 전쟁을 했었잖아요. 통화 전쟁, 무역 전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트럼프가 막 중국을 때렸는데 결국에는 중국을 때리면서 관세 높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까지도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파월이 좀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뭘 했었냐면은 그 보험적 금리 인하를 했었어요. 미리 안 좋아질 걸 보고 미리 금리 인하했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중국도 더 어떻게 보면 강력해진 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2017년도, 18년도에 팔던 중국의 물건들의 경쟁력이랑 지금 2024년에 2025년이죠. 25년에 팔고 있는 그 물건의 경쟁력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제가 나중에 그 CES 이번에 상품 그 중국이 갖고 나온 것들 출품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미국의 공화당이라든가 민주당 두 정당 모두 다 중국 때리기, 중국 견제하기에 정말 최대한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뭔가 중국에 대한 그런 견제에 대한 뉘앙스들을 세게 이제 밀고 나갈 텐데 그러면은 일론하고 부딪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게 일론과 트럼프가 이렇게 관계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트럼프에 있어서 가장 그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 이제 일론 머스크인데 테크 기업들이 다들 친중 성향이에요. 왜냐하면 뭐 팀쿡도 중국에 자주 가잖아요. 이 아이폰 생산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판매도 한 20% 이상 정도가 중국에서 이제 판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대 생산 시장에다가 거의 최대 수준의 그 판매되는 그런 시장이 물론 점점점 이제 그 판매량이 이제 뭐랄까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랑 그
애플의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그 점유율이 계속 떨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뭐 애국 소비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중국 전기차와 그 스마트폰의 자생력이 경쟁력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서 차수가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현상들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그 두 회사 다 지금 할인 판매를 엄청나게 세게 했거든요. 그래서 판매량 어느 정도 이제 올려놓은 것 같아요. 사분기. 근데 올해 과밍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이폰 생산량이 글로벌리 10% 정도에서 15% 정도가 하향될 것 같은데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하향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미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 아이폰 생산 라인 그 협력사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기 때문에 얘네들로부터 그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받아들인 그런 애널리스트거든요. 그리고 지금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다시피 공산품의 40% 이상이 중국에서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라인이 뭔가 닫히거나 아니면은 그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타격을 받는 게 또 월마트이기 때문에 거기도 중국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알게 모르게.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 25% 정도의 매출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고 중국에서. 그리고 중국을 대상으로 한 오히려 그 맞춤형 상품까지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미국 정부가 바이든부터 시작해 가지고 트럼프 때도 그럴 것 같아요. 그 AI 반도체 칩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가하게 될 것 같아요. 중국 판매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스랑도 진짜 아주 멋진 분이지만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미친 듯이 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려가지고 뭐 11월, 12월 달에 굉장히 폭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에도 500불 가까이, 488불이 고점이었잖아요. 거기서 지금 390불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100불 가까이 내려갔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선반영이 조금 된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250불에서부터 랠리가 펼쳐서 390불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되게 애매하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확실히 지금 이제 뭐 PER로 볼 때는 테슬라는 늘 비쌌지만 지금도 상당히 비싼 가격이긴 하죠. 진짜 사람들은 테슬라는 소비재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들 투자가 많은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손도 많이 타고 선반영도 굉장히 빠르고 약간 자금이 몰린 것도 굉장히 빠르고 좀 그런 것 같아요. CES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사실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마이스 산업도 뭔가 이제 생명을 다했다기보다는 뭔가 신선함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영상 매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죠. 틱톡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 틱톡을 하지 않지만 미국인들이 많은 이들이 틱톡 하고 있고 전 세계 두 번째로 큰 시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미 뭐 신기술들은 다 이미 사람들이 접하고 있어요. 노출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이스 같은 데서 굳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보고 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저는 그것들 뭐 프레스라든가 업자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친목도 뭐 거기서 이제 세일즈하고 뭐 막 이러는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약간 그들만의 리그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뭐 한꺼번에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제품들은 나오니까 이미 인터넷에 노출됐더라도 한 번에 이제 모아보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CES에서 나온 제품들을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정말 혁신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계속해서 중국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중국 제품들이 대박이에요. 우리나라 업체가 1000개 정도가 출품이 됐었고 CS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이제 그 참여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이거든요. 1300 업체 정도가 참여를 했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1000개 업체 정도가 지금 참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이 상당히 비중 높은 예전엔 더 많은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했어가지고 CS가 차이나 무슨 익지비션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중심이 되는 그런 박람회로 이제 이야기가 됐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대중 무역 제재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게 좀 누그러진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 군대와 협의하고 있는 그 긴밀한 관계가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명단을 계속하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테크 기업들,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많이 유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혁신적인 업체들은 샤오미라든가 가전 같은 경우는 샤오미라든가 TCL이라든가 하이센스 같은 애들이 진짜 새로운 제품들 미친 듯이 이제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 BYD나 이런 애들 예전에도 그 참여를 했었지만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더 엄청 멋진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특히 작년에 이제 그 BYD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판매량이 50%가 늘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에 걸맞는 그런 제품들이 이게 출품이 되는 것 같고,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어요. 원래 CES에서는 진짜 혁신적인 제품들이 삼성이라든가 LG 이런 데서 경쟁적으로 나오고, 약간 미래적인 자동차들도 가끔 현대차가 완전 미래적이진 않지만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어쨌든 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었어요. 한국이 전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낸 그런 제품을 내놓거나 LG가 그런 타이틀을 갖고 뭔가 제품을 내놓은 게 없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롤러블 디스플레이라고 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뭐가 이렇게 내놓고 뭐 삼성이 퀀텀답 TV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거 했었는 그게 딱 출품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뉴스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 그 혁신 그런 기술 경쟁에서 국내 삼성, LG라든가 이런 쪽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밀려나고 있는 느낌이고, 오히려 지금 스포트라이트는 다 중국 업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매출로 이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점유율로도 이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 2년, 3년, 4년, 5년, 10년은 결국에는 이런 쪽의 경쟁력은 중국이 다 갖고 가지 않겠나, 그 생각을 뭐 이번에 CS 보고 느낀 건 아니고 이미 저는 그런 얘기를 해왔었는데, 와 이거 보면서 진짜 무섭구나. 이게 제가 딱 뭐 어떻게 보면은 드림스 컴퓨터로 된 것 같아요. 실제 세상에서 이게 딱 나타났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참 이게 충격적이고 참 안타깝다는 느낌이 든 건 이번에 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안타깝다는 느낌. 이번에 이제 코스피가 PBR 1을 찍고 반등을 했어요. 2,500까지 올라왔는데 턱걸이를 딱 했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 증시에서 올해 뭐 열흘밖에 안 지났지만 6% 정도 그 수익이 나면서 전 세계 증시에서 1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되게 의미가 없는 거고, 작년에 워낙 꼴찌였잖아요, 꼴찌. 그래서 반등은 조금 한 정도 수준인 거죠. 저는 이제 다시 2,500 이하로 내려갈 것을 보고 있고요. 제가 저번 영상이라든가 그 전에도 2,400대에서는 더 빠질 것도 없는데, 근데 사실은 뭐 반발 매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뭐 3,000, 4,000 가고 이거는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대부분 그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 기업은 없어요. 그 제조업을 잘해야 되는데 제조업이 중국 기업들한테 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여담이긴 하지만 저 수영장 청소 로봇이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그 중국 업체 그 제품 중에서 이게 중산층들을 딱 타겟, 미국의 중산층들을 딱 타겟으로 한 거거든요. 미국에 있는 중산층들은 수영장 딸리는 집을 갖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한 번 짓는데 5, 6만 불 저렴한 것들은 그 정도 돈이 든다고, 생각보다 엄청 큰 돈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가 비싼 나라기 때문에 뭐 그렇죠. 배관공 한번 부르면 몇십만 원씩 드니까. 그래서 이게 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상장사들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중국이 이 수영장 기계를 만든 이유는 뭐 중국이라든가 한국, 일본 뭐 이런 쪽들을 타겟으로 했다기보다는 미국이었다. 전형적으로 미국에 타겟을 해서 만든 이 제품인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국을 정밀 타격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는 이런 제품들이 일상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 미국이 뭐 그 제조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을 부흥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첨단 제품들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뭐 배터리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는 아니구나, 반도체 뭐 이런 첨단 제품들, 아니면 AI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흥시키겠다는 거지. 그래서 보조금도 그쪽에 들어가 있죠. 다른 쪽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근데 뭐 미국이 청소 로봇을 만들다거나 뭐 이런 쪽에 보조금이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게 있지도 않지만, 뭐 미국의 가전이라고 해봤자 월풀 정도고, 월풀 외에는 딱히 여러분들 뭐 룸바인가 그 가정용 그 자동 진공 청소기 뭐 이런 거 외에는 이런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엄청난 종류의 전자제품들, 가전들이 많거든요. 종류와 질에 있어서도 정말 엄청나고, 뭐 제가 늘 이야기하는 드론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고, 제 드론은 지금 이제 5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6km 이상 먼 곳까지도 날아가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지금 이제 한국 돌아가면 새로운 드론을 할 텐데, 4년, 5년 만에 또 새로운 드론을 사면 또 엄청난 또 기술의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 기대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드론들이 수천 대가 지금 뭐 10,000대까지도 한번 띄울 수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매년 이제 그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지금 내고 있는데, 한 번에 드론을 몇 개 날려가지고 그 기네스북에 쓰이는 거, 그런 거. 근데 앞으로 2만 개, 3만 개 이게 되면, 이게 바로 무기로 전용되게 되면 뭐 그런 여러분 상상을 하시잖아요. 야, 그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드론 전쟁이에요. 탱크 같은 거 다 부셔버리잖아요. 좀 큰 드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날려가지고 그냥 자폭시켜버리면 그냥 끝나버린 거고, 그냥 미사일 그 폭탄만
떨어뜨려 놓고 다시 또 회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재사용이 가능한 거고. 야,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드론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 미사일 하나보다 더 심각한 그런 중요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중국 제조업이 흥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중국에서 뭐 살았던 경험도 있고 미국에 살았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2015년, 16년, 17년도에 집중적으로 중국의 그 제조 클러스터라고 해야 되나요? IT 클러스터 같은 것들을 다 싹 돌았거든요. 지금 이제 빅테크가 된 그 텐센트, 뭐 알리바바, 바이두, 그리고 BYD, 그리고 DJI 이런 데들 싹 다 한번 돌면서, 이게 안 되겠구나, 역시 그렇게 될 거 알고 있었는데 안 되겠구나, 한국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죠. 그래서 주식을 다 미국으로 그리고 중국으로 나눠서 샀죠. 그리고 나중에는 다 미국으로 몰빵했죠, IT에다가.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정말 수많은 그런 정책들을 막 퍼부었죠, 시진핑 공산당 정부가. 근데 시장은 폭등함했다가 반토막 난 상태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가 1월달 들어서는 이게 다시 하방으로, 결국에는 하방을 가고 있고, 공산당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게 각 자산운용사, 뭐 신탁사 이런 데다가 중국 주식을 팔지 말라 이렇게 약간 공문을 보냈대요. 그 공문은 명령이거든요, 명령. 공산당이 당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못 파는 거죠. 못 팔고 안 팔고 있는데도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에서는 계속해서 중국 주식 올해 좋을 것이다, 작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좋습니까? 지금 증시가 지금 이미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작년에도 외국인들은 중국 증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나가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증시 전문가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자기들은 들어가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의 주식들은, 그 자기 보유 중국 주식들은 이제 런하고 있는 거죠.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이게 거시기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정책들을 펼쳤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증시를 올려가지고 부동산을 업시킨다라는 거는 정말 기절초풍할 만한 그런 생각이라서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동산 그 주식 시장을 업시켜가지고 다들 사람들 부자를 만들어가지고 부동산도 이렇게 업시켜보자, 내수를 살려가지고 부동산 업시켜보자고 하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과열됐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어떤 상태냐, 지금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정말 가계 자산의 70%가 주식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은 전체적으로 다 붐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소비나 이런 것들은 살아났는데 부동산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가계 자산의 10%도 안 되는 금액이 주식이에요. 70% 정도가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부동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주식시장이 막 2배, 3배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쪽으로 전이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 소비 효과가 진작에 좀 크려면은 하층, 중산층 아래쪽에 좀 이렇게 막 폭발을 해야 되거든요. 돈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많아지면서 GDP가 올라가는 효과가 좀 큰데, 승수가 큰데, 근데 주식은 돈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투자에 대한 그런 그 역사가 되게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90년대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투기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처럼 장기적으로 내 자산을 차곡차곡 주식을 사서 뭐 이렇게 4011 같이 그렇게 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주식을 사서 두세 배 튀겨야 되는 그런 시장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투기적인 시장인 거죠. 엄청나게 중국인들이 한국인보다 제가 볼 때는 더 투기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돈 더 좋아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 투자적인 마인드가 있는 그런 그 투자 풍토 문화에서 주식시장에 올라가봤자 사람들은 그 수익을 홀드하기 쉽지 않고, 그 증시의 상승세도 굉장히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중국 공산당은 뭐 제가 처음부터 되겠지만 정말 이런 마인드, 이런 아이디어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야 될 정도로 성공한다면은 그런 마인드죠. 왜냐하면 경제를 일으키는데 새로운 지평선을 보여준 거잖아요. 증시를 올려가지고 국가 GDP를 올려버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가 약간 아직까지도 그 중국은 공산주의에서 당이 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만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야말로 중국 몽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몽은 이제 언젠가 그 꿈은 깨게 마련이죠.
그래서 한 2, 3월 정도 되면 뭐 2월 달에 그 뭐 춘절 효과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오히려 지금은 그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인들이 모이면은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오히려 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은 부정적인 얘기들 많이 하게 된 거죠. 지금 나라가 지금 좋아지고 있어라는 얘기보다는 만나서 하는 얘기들은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 저렇게 당이 하고 있는데도 지금 증시도 못 올라오고 경기도 못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심리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게다가 외국인들도 나가고 있다면 말이 다 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한국도 이제 부동산 버블에서부터 많이 지금 이렇게 버블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과잉 생산 설비, 그 인구 5천만이 쓸 수 있는 그 설비의 3배 정도가 되는 생산 설비가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점점 이제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각국이 온쇼어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중국도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동산 버블도 엄청나게 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과잉 설비도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부동산은 웬만큼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올라가려면은 아직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 많은데 과잉 설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바닥을 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를 보였잖아요. 제조 물가 지수가. 그거 보고 있으면은 아직까지도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그 긴축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아무리 공산당이 내수 소비를 촉진시킨다고 하더라도 다들 지갑을 꽁꽁 이렇게 묶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풀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공산당이 몇 년 동안 했던 정책 중에 공동부유라고 있었어요. 이게 되게 개념적으로는 좋은 정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중산층을 넓혀가지고 전체적인 소비를 늘려가지고 내수를 올리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소비를 이렇게 늘리게 되면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수혜를 상당히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동부유는 사실 성공을 했어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중산층이 늘어나서 소비를 하게 되면은 그 소비에 필요한 중간재들을 그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도 단번에 2,500에서 3,000까지 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게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공산당은 그런 정책을 해본 적이 없고 그 인류 역사상 그런 정책을 펼쳤던 적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했죠. 그리고 너무 투박하게 했어요. 예를 들자면 뭐 마윈 사건 같이 그냥 돈 있는 사람들 다 그냥 목을 쳐버리니까 사람들이 기업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위축이 된 거죠. 위축이 된 상황이 되면서 정책이 완전히 실패를 해버렸죠. 그리고 그 정책 이전에는 그 스타트업 창업하는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대학생들도 그거를 되게 선망했었는데 마윈 저렇게 나가 떨어지고 뭐 핀두어도 사장도 막 조용해지고 연예인들도 술 실종되고 뭐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부터 이제 뭐랄까 사람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이렇게 뭔가 돈을 안 쓰고 소비를 이렇게 위축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중산층이 늘어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중산층이 더 줄어든 게 아닌가. 그래서 완전히 실패한 공산당 정책이고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무리한 정책을 펼친 게 지금 주식시장을 폭발시킨다 이거였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2015년도에 한번 실패했었거든요. 그랬던 전철을 지금 되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한번 버블이 생겼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진짜 수많은 그 피해자들이 양상이 되거든요. 2015년도에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파산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정책에 실패를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악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이러면서 볼 때는 공산주의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한계도 사실 굉장히 명확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정도의 경제권이면은 공산주의로 컨트롤이 잘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산당주의는 어느 정도 좀 그 전체주의 뭐랄까 한 정권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꽉 잡고 가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인구가 뭐 작은 나라에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구가 1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나라에 있어서 그런 정치 체제 그런 나라 체제를 갖고 있다는 건 제가 볼 때 한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볼 때는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합중국 체제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체제로 가지 않으면은 아니면 나라가 5개로 쪼개질 수 있다고 옛날에 20년전에 누구였죠? 제가 기억에 갑자기 안 나요. 헌팅턴이었나? 그렇게 나라가 이제 쪼개지면 얘기가 가능한데 저는 쪼개졌으면 좋겠어요. 종교한 나라가 너무 그 비대한 나라고 너무 이렇게 컨트롤이 좀 안 되는 상황인데 쪼개지면 좋겠는데 뭐 그러질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시진핑 이후로 사실 그 전부터도 점점 나라 자체는 한 나라로서의 그 체제가 굉장히 공고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면에서 보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그런 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살아있는 한에는 그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될 가능성은 없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 황제니까. 하여튼 오늘은 와 이렇게 지금 보니까 1시간 넘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또 인터넷 잘 터지는 곳이 있으면은 거기서 또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